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왜 뉴스를 보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잖아요. 순진한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민권만 받고 도망쳐버리는 아주 괘씸한 외국 여자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몇 년 전에 필리핀 며느리를 보셨거든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꽤 많이 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나이 어린 며느리랑 많이 티격태격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어르신의 그 특유한 투박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린 며느리가 많이 놀라곤 했었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랑은 잘 사는가 보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분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린 며느리만 남겨두고 거기다가 어린 며느리 뱃속엔 생명까지 함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매일매일 밤마다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출산 당일에 그 필리핀 며느리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요, 갑자기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고 불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싫어? 나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면서 며느라 너는 이제 니네 집에 돌아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울고 불고 그냥 사색이 돼서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갔대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필리핀 시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가난을 경험하신 할머니는 저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할머니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집을 돌보느라 지친 손으로 바쁘게 움직이셨죠.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웃으실 때 주름진 눈동자, 저를 꼭 안아주실 때의 따스한 포옹, 삶에 대해 가르치실 때의 지혜로운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가난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면서 자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번 페소가 할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는 생각에 기꺼이 일을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저와 할머니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서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제쳐두고 할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저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를 회상하곤 했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두 분이 나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할머니의 눈에서 반짝임이 보였고 언젠가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이 제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비포장 도로에서 울리는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은 집에 다가갔을 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고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계셨고 숨이 가쁘고 피부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딜 때마다 여정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둘러 도와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동안 저는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는 유일한 가족이자 제 인생에서 변함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주변 세상에 무감각해진 채 유령처럼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였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고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친절하고 상냥한 태식 씨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제 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 씨의 다정한 성격과 배려심이 저를 끌어당겼고 저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와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제게 행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짐을 싸서 제가 알던 유일한 집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어디를 가든 할머니가 항상 저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앞세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고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나라에 왔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식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손에 들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편안함과 소속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디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태식이는 저에게 고향 곳곳을 보여주며 한국 문화의 광경과 소리, 맛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번화한 거리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 구석구석에 있는 듯한 아름다운 사찰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이 사라지면서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제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장복이나 길 물어보기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힘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눈빛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으로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고 한국 직장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낯선 얼굴들 속에서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며 거리를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일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 팔 벌려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실 거라 기대하며 어머니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어머니의 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한국어로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알아듣려고 노력했지만 여기저기서 몇 마디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녀는 제 말을 끊어버렸고 그녀의 말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날 때마다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 그녀의 방문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몇 시간이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의사소통만 잘할 수 있다면 태식이 어머니와 저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어머니는 조급한 반응을 보이셨고
어머니의 말은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와서 제가 압도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중년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태식 엄마처럼 저를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 인생의 한 가지 밝은 점은 태식이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태식이는 저희 버팀목이자 폭풍 속 닻이었어요. 태식이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는 저를 웃게 해주고 울 때 위로해주고 매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기시켜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힘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태식이와 저의 작은 조각인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 닥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엄마가 되는데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식이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태식이의 눈을 바라보니 사랑과 응원만이 보였습니다. 태식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이 곧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임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서 뱃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낯선 땅에서 이 새로운 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하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식이는 모든 병원 진료에 함께 다니며 저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으며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태식이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과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 겪게 될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배가 점점 커지면서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서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일도 그만뒀어요. 아기 방을 꾸미고 작은 옷을 접으며 아기를 품에 안을 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를 덮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오시는 횟수도 줄었고 오시더라도 제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아기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고 저에 대한 불만이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이가 평소와 달리 퇴근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이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서성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교통체증에 걸렸을 수도 있고 늦게까지 일하느라 전화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목이 메어 전화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태식이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간호사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제 주변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만 기억납니다. 겨우 태식이를 발견했을 때 태식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은 채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태식이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쓰러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막 가족을 꾸리려던 시기에 말이죠.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행복을 맛보게 해놓고 그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다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슬픔과 고통의 안개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식이의 눈과 내 코를 닮은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제 마음속에 아픔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외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 제게 남은 태식의 마지막 조각이었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나는 고통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모른 척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슬픔에 잠긴 채 가버렸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식이의 할머니 이름을 따서 민서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태식이가 원했을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만큼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고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상한 마음을 안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도 계속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민서는 제게 남은 전부였고 민서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모든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엄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민서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어머니와 함께 태식이의 가족과의 연결고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고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기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도는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 마음 한 조각을 가지고 허공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민서의 첫 생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준 옷이 민서의 옷장에서 사라졌다가 제가 모르는 새 옷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장난감이 놓여있곤 했죠. 처음에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옷과 장난감을 샀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저는 뭔가 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민서를 데리러 가는 길에 선생님 중 한 분이 면회온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성을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으로 묘사했는데 얼굴이 근엄하고 혀가 날카로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태식이의 어머니일까? 저 몰래 민서를 보러 온 걸까? 나는 시내 곳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엄마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해서 듣는 사람마다 태식이 엄마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던 어느 날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태식이 엄마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성이 민서와 생일이 같은 여자아이를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태식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아 새 옷을 입히고 사탕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서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애정과 따뜻함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식 엄마는 민서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가족,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를 민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모든 시간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판단을 흐리게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입견이 제 행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면서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는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미안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가 가족이 되길 얼마나 원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태식이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어깨에서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오랫동안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지냈는데 이제야 고향의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태식이의 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서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힘과 응원의 원천이 되었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서의 성장과 번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제가 늘 꿈꿔왔던 가족을 만들었으니까요. 비록 그 길은 힘들었고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